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창 포럼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평창 평화 포럼 제1세션 종전선언과 지속가능한 남북강원협력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영훈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또 연사로 참가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으로 강원대학교 평화과의 이동기 교수님이십니다. 이동기 교수님은 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평화학 연구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내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황수환 박사님이십니다. 황수환 박사님은 전에 지금 현재 통일연구원에 계시지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의 남북협력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발표 이후에 토론이 있는데요. 오늘 제 왼쪽으로 백이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평화도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대진 교수님 참가하고 계십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에 계신데 경기도의 남북 협력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오셨고 그것을 사업으로 추진하신 경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평화 담론이나 통일 담론이 거대한 큰 담론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로컬의 그 담론이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환 박사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강원 협력 방향을 하시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에는 25분이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20분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의 황수환입니다. 저는 짧지만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지금 단절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복원시킬 수 있을까 관련된 지금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연장성산에서 오늘은 이제 아주 학술적인 얘기보다도 좀 거대한 담론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좀 지겹겠지만 평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좀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개념들 여러 가지 좀 얘기들 해드릴 거고요. 그 개념들 속에서 과연 강원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원도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우리 지자체라든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면 남북 교류 협력을 좀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시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지만 그런 이제 소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저는 이제 평화의 개념들, 이따 다음 세션에서 또 이제 이동기 교수님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좀 평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평화에 대한 개념의 여러 가지 좀 좋은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들, 우리가 좀 담아낼 수 있는 모습들을 좀 통해서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고 그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의 방향 속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북 강원도는 남북 교류 협력, 남북 협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떠한 제언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어떠할 때 평화롭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현재 평화롭다고 느끼시는가요? 좀 불안하실 수도 있고 아침 안 드신 분들은 막 짜증 낼 수도 있고 지금 평창에 오늘 또 엄청 춥더라고요. 아침에 저도 어제 와서 아침에 산책하다가 귀가 시려가지고 바로 그냥 5분 만에 들어왔었는데 이 추위 때문에도 지금 나의 평화가 좀 평화롭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 1월 달이었나요? 한 7차례 쏘고 듣도 보던 엄청난 고급 미사일이라고 하고 극초음속이라고 하고 알지도 못하겠는데 엄청나게 발전된 미사일을 쏴서 좀 불안하다.
라고 또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예전에 뭐 팍스라든가 산티라든가 에리라든가 뭐 살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평화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에 대한 개념들에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평화라는 것은 폭력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데 그 폭력이 무엇이냐가 나한테 더 다가오는 폭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아침을 안 먹었다. 즉 배고픔 때문에 구조적인 폭력을 느낄 수도 있고 가난 때문에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대들 폭력을 쓰는 물리적 폭력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도 평화를 좀 핍박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 태평도 있고 화평도 있고 평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평화에서 특히 지금 여기 PPT에는 보이실 건데요. 화평에서 화자가 조화로울 화자입니다. 여러분들 평화할 때 평은 평평할 평이죠. 조화롭게 평평하고 그냥 공평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화자를 또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또 따져보면 이게 앞에 입구 말고 옆에는 왼쪽에는 벼 화자입니다. 쌀이죠. 별. 밥 먹는 거. 입구에 밥 먹는 거. 벼와 입구. 같이 그거를 동등하게 나누자.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살자. 그게 평화로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들이 우리가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것들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화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도 은연중에 경제적인 평등까지도 얘기하고 있다. 단순히 오늘의 주제가 종전선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가 평화 속에 다 담겨 있다. 단순히 전쟁만 끝내면 평화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형태라든가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는가 물질적인 충족 무엇을 만족시키는가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느끼는 평화의 감정은 충분히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개념은 지금 현재 각각의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 개개인일 수도 있고 그 지역 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국가 단위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침공 안 했으면 좋겠다.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 단체가 어떻게 느끼느냐 집단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평화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강원도 평창에 있고 사람 선생님들 다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라고 해서 그 강원도가 느끼는 그 평화의 우리가 강원도가 남북협력에서 평화를 달성하자라고 했을 때 그 평화가 똑같은 평화일까? 평창군 여기 평화와 인제군 고성군 접경 지역의 평화가 같은 평화일까? 인제군 고성군에서는 군사시설도 많고 지뢰도 있을 수도 있고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군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평창에서는 또 그런 모습들은 평창 태백 정선에서는 그런 모습이 또 없을 수도 있죠. 다른 평화를 또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 끝났다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생각일 수도 있다.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평화가 또 옆에 있는 상대방의 평화와 또 다를 수 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남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속에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나 저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싫을 때 어떻게 싫고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의 그 관점 속에서 평화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소극적 평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넘어서 우리 인간 개개인을 위협하는 다양한 폭력적인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평화는 달성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달성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도록 노력하자.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친구와 여러분들 싸우고 난 다음에도 우리 화해했어. 우리 이제 친구랑 평화롭게 잘 살 거야. 이웃과 평화롭게 잘 살 거야. 하지만 한 다음에 또 싸우죠. 주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소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층간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거를 대화로 어떻게 푸느냐.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평화롭게 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느냐
범죄가 나타나느냐, 뭐 뉴스에 나오느냐, 뭐 따라서 그 평화가 달성되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평화는 달성됐다. 우리가 평화가 온다라는 할 수 있어도 평화가 됐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다. 따라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이라는 과정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뭐 경기도든 뭐 강원도든 혹은 뭐 비접경 지역이든 다 상관없이 남북 간에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 협력이 된다면 평화가 달성됐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보다는 평화를 계속 만들어 가보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화, 요즘에 이제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속에서 양질의 평화, 질적으로 좀 향상된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질의 평화를 달성했다. 우리는 오히려 옆에 있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더 양질의 평화를 달성했다. 남북 협력을 통해서 더 달성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오해를 아니면 시행착오를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평화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제가 하는 얘기들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 정리한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2000년 소위 말하는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탈냉전, 냉전 이후 1990년대 이후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동구권 붕괴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좀 인간의 성을 좀 인간성을 좀 많이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아니면 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좀 만들어 보자. 단순히 오늘 평화가 달성됐다라고 해서 뒤돌아서면 또 평화가 깨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내일도 평화가 될 수 있고 모레도 평화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좀 평화가 될 수 있고 한 100년 정도까지만 아니라도 평화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싸우면 또 다른 문제를 다시 또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 100년을 또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용어. 그러니까 소극적 평화, 뭐 적극적 평화 여러 가지 평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구분시키지 말고 한번 지속성을 통해서 한번 평화를 만들어 가보자라는 그런 평화. 아니면 뭐 양질의 평화, 뭐 질적으로 향상된 평화,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달성해서 그 일상의 평화가 지역사회 혹은 국가사회 혹은 뭐 세계 공동체 사회까지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평화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군사 안보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첫 PPT 파워포인트에서 얘기했던 언제 평화롭다고 느끼십니까 할 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그 개개인의 평화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상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가치 지향적이고 뭐 생태 지향적인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평화다. 분명히 근데 이건 공격받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어온다 그런다면 그게 평화가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냐? 광범위하고 그냥 너무 엄밀성이 없지 않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것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 이것이 평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이다.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만들어내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계속 논쟁 속에서 평화의 개념이 발전할 수 있다. 다듬어 나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뭐 새로운 평화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이분법적인 평화를 넘어서 좀 융합되고 좀 조금 포괄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좀 평화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의 뭐 새로운 방향이라고 해서 한 3가지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평화에 대한 뭐 혼정성, 뭐 융합성, 복합성, 뭐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이런 용어인데요. 좀 이제 복합적으로 보자. 즉 군사 안보적으로 종전선언만 되면 평화가 달성됐다라가 아니라 종전선언과 함께 다른 평화, 다른 모습들, 다른 모순들 혹은 우리가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평화에 위협받는 비평화 구조가 있는 것들 뭔가가 있을 겁니다. 분단 구조 속에서 소위 뭐 빨갱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북한의 뭐 좀 노동신문도 보고 싶고 북한의 뭐 음악도 듣고 싶은데 못 들으면 국가보안법에 처벌되는 그런 것들. 나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왜 저걸 못 들을까? 아니면 뭐 미술하는데 왜 못 볼까? 이런 것도 분명히 비평화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적경 지역에서 있으신 분들도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평화, 뭐 융합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성, 뭐 지속 가능성,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순환성, 평화가 계속 선순환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인간 개개인의 중심의 평화가 달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느끼는
갈등들은 매번 달라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뭐 갈등, 좀 약간 뭐 짜증난다, 열받는다, 화난다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이제 또 밥 먹고 나서는 점심 이후에는 또 다른 이슈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갈등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느냐, 이런 갈등이라든가 위협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평화 역시도 좀 복합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요즘에 전염병, 뭐 코로나19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사이버 안보도 있을 수도 있고, 보건, 뭐 환경 이슈, 조금 봄 되면 또 황사가 미세먼지가 나온다, 뭐 어쩐다, 이런 것들도 나 평화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전쟁만 없다라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없다, 뭐 전쟁이 없다, 뭐 일본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위협들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 평화의 관점에서 넓게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관점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또 군사적인 문제에서도 차관이 돼서 그 군사적인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좀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지속 가능성, 연결성이라는 겁니다. 뭐 공간적인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강원도의 평화가 경기도의 평화, 경기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남강원도가 또 북강원도로 북한과 서로 평화가 연결될 수 있다. 이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연결돼야 된다. 오늘의 평화가 내일의 평화로 이어져야지, 오늘의 평화가 그냥 오늘로 끝나고 내일 되면 또 다시 까먹고 내일도 또 다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내일도 한번 이어져 보자. 지속 가능하게. 그것이 계속 순환돼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단순히 2018년도 4.27 뭐 판문점 선언, 뭐 9월 달에 평양 뭐 남북 공동 선언, 정상회담, 이런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벤트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이 뭐 우리의 의지로 그 2019년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이후 뭐 안 되겠지 했지만 우리의 의지로서는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보자,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뭐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라든가 뭐 공간이라든가 이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화는 만들어졌다.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가보는 그 주체든 이제는 이제 국가 단위에도 좋지만 이제 개인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폭력적인 걸 만들어내지 않고 한번 이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뭐 대화를 통해서 한번 뭐 이웃과 뭐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한번 조성해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 국가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평화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달성됐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이자 과정이자 노력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상적인 평화가 달성됐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이제 종전선언이라든가 뭐 전쟁이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한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소극적인 의미,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좀 화해가 됐다, 뭐 치유가 됐다, 뭐 우리 뭐 남남 갈등도 해결됐다,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남남 갈등뿐만 아니라 남북 갈등, 뭐 북한에 대한 오해, 우리도 너무 모르고 북한도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 서로가 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소위 화해할 건 화해하고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반도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받았을 때는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올 초 북한이 이제 전원회의를 통해서 신년사를 대체하는 그런 전원회의를 통해서도 굉장히 지금 어두운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북한에 이제 미사일 발사 한 7차례 정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신무기들, 새로운 이제 극초음 미사일들을 좀 쏘았기 때문에 지금 2월, 3월 지나서 지금 이제 동계 올림픽도 끝났고 베이징 올림픽도 끝나서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 그리고 이제 3월 달, 4월 달에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일상적인 평화와 평화의 뭐 지속 가능성 그리고 평화의 복합성들을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단번에 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를 통해서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허황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이 필요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강원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강원도의 뭐 협력 과제, 추진 과제, 이것은 이제 강원도 내에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을 제가 한번 쭉 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분류를 할까 하다가 그냥 나열을 했는데요. 특히 뭐 동해 북부선 뭐 추진하는 거,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뭐 군 동해안에 있는 뭐 해안 철책선을 뭐 제거하자, 평화 철원에 이제 평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강원도의 협력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좋은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습,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정책 제안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가? 이것은 과연 2017년도 그 이전에 있었던 제안된 것이 아닌가? 지금 효과성이 있을까? 그리고 시급한가? 지금 바이오 했을 때 과연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상황이 더 중요한 건 없을까? 뭐 코로나19라든가 다른 상황 때문에 또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 그리고 현재 남북 관계에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은 대북 제재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강구되고 있고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것들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고정관념,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 잘못된 상황, 뭐 고정관념들, 인식들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예산이든 뭐 정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행위자가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남북 관계의 직접적인 뭐 대화라든가 직접적인 협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북한이 뭐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뭐 북한 SDGs 뭐 판 보고서라고 하는 북한 뭐 국가별 뭐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VNR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발표하면서 국제사회한테 북한이 자신들은 이렇게 좀 힘들다, 어렵다, 북한판 혹은 뭐 통계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번 한번 협력을 해보자라는 하는 하나의 뭐 제스처도 있을 수도 있고, 꼭 남북 관계를 통해서 이는 과연 자기 아버지였던 뭐 김정일,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시대의 뭐 남북 관계와는 다른 이는 국제 관계 속에서 한번 국제 협력을 통해서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직접 제안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우회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강원도의 남북 강원도 이제 평화 협력을 위해서 한번 좀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과연 우리 강원도민들 개개인들한테 얼마나 삶의 질이 개선될까? 그냥 이벤트성인가? 그리고 북한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뭐 동해 북부선 철도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 주민들은 과연 원할까? 이제는 또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사업들을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원산이든 뭐 다른 지역도 얘기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라든가 같이 한번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해서 꼭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또 체면도 살려주고 강원도가 더 국제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과연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환경 또 보존의 차원일 수 있는가, 생태적인 문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익을 차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등을 조정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인지 우리 지역 이기주의인지 강원도만을 위한 것인지 진짜 한반도 위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그 나중에 질의응답할 수 있게 시간을 더 세이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두 번째 발표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중계되고 있는데요. 뭐 현장에서든 또는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이동기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동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금 황수환 쌤이 말씀하신 거랑 뭐 직접 연결되는 거고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나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강원 평화 특별 이게 연결되는 그 주제와 관련돼서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점으로는 이제 2가지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세계화 이후에 세계 정부는 없고 또는 국제 질서는 계속 혼란스럽고 이제 오늘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개시가 됐는데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나 일국적인 차원에서 계속 확산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이제 세계 사회가 월드 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어제 있었던 작은 휴머니즘적인 미담을 우리는 오늘 접할 수 있고 콜롬비아에서 또는 스페인에서 작은 시골에서 있는 강간, 살인, 폭력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가 있고 평창에서 아름다운 의미 있는 평화의 진전이 있으면 곧장 내일 모레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공유하고 의미 부여하고 이게 새로운 종류의 2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이제 시대죠. 세계 사회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의미를 떠나서 이미 이제 정보 공유나 교류 확산,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동시대적입니다. 또는 이제 뒤에 연결돼서 얘기를 하면 뭐 세계 중앙이 따로 있고 세계 변두리가 따로 있고 이런 의미가 이제 깨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세계 사회가 확산되면 그것에 기초해서 규범이나 세계 시민들의 연대나 또는 어떤 조정이나 화해나 이런 국제 질서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없죠. 지금 규범도 사실 많이 깨졌고 제도도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동아시아 지금 뭐 이제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뭐가 유럽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 아시지만은 헐리우드 영화든 한국의 영화든 전부 좀비 영화고 전부 재난 영화고 전부 위기 위험 이미 이제 문화적으로는 선취했죠. 한 20년 전부터. 지금 역사가 진보한다든지 뭐 지역에서 평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든지 남북 관계가 뭐 잘 열리면 뭐 번영의 시대가 열린다든지 이런 거는 전체 21세기의 세계 인식과는 조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단일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긴밀히 이제 이 세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제 유감스럽게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니까 또 손쉽게 이것을 적대나 혐오 그런 걸 선동하고 그런 것에 손쉽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생겨나고 또 반대로 이제 상호 이해나 공생 그다음에 접촉과 교류의 기회가 생겨나니까 또 문화적 타 지역이나 타 인종이나 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또 확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순적이거나 양면적인 흐름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로컬 단위에서 평화 연결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규범이 약속은 미약하죠. 부족하고 국제 기구 허약해졌습니다. 굉장히 허약해졌고
또 많은 경우에 기만적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 뭐 좋은 기구로 알고 있는 많은 국제 기구가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동유럽 가서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하죠. 아마 뭐 알고 계시면 아시지만은 국제기구 선한 국제기구로 보였던 그 실제 로컬 단위에서는 뭐 범죄라든지 폭력이나 뭐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아니면 성매매나 이런 것에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국민국가는 그런 상태에서 국제규범이 약하고 국제기구가 허약하니까 더 광포해지고 무책임한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행위 가능성을 가진 이제 로컬 단위나 아래로부터의 접촉과 교류가 더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화는 그런 거잖아요. 인권이나 민주주의랑 다르죠. 인권은 한 방향에서 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죠.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대변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한반도 평화의 구현자이고 한반도 평화를 직접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을 하죠. 평화는 인권과 달라서 사방, 64방, 108방에서 그래서 근데 또 한편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권도 원래는 휴먼 라이트가 아니고 휴먼 라이츠였듯이 평화도 이제 복수로서 피스즈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인이나 동기나 관점이나 관심이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바로 로컬 피스에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평화를 원하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 안보론하고는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안보를 포기하자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죠? 안보는 평화를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평화로 안보를 쌓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이 파라파셈 원평 비평의 관점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시간 평화 네트워크는 바로 이런 이제 이게 뭐 그냥 통일부를 돕고 뭐 청와대를 돕고 이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고 길게 가야 되니까 멀리 와야죠. 그래야지 또 멀리 가니까 그래서 국제기구나 국민과의 평화정치 보조 뭐 그것 당연히 부분적으로 그걸 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독자 수행 주체로서의 평화 전략을 이 평화 전략이란 말은 이제 케네디가 63년도에 한 말이죠. 그래서 평화 전략 단위로서 위치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그 집단 사유나 상성, 소통이나 상호작용, 경험과 기억 공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속도를 내면 그래서 로컬이 그냥 지방이다, 변두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평화의 수행 주체이고 또 평화의 실제 작동 공간이다. 공간이자 주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뉴욕이 중심이고 워싱턴이 중심이고 모스크바가 중심이고 다른 곳은 뭐 그 주변이다, 반주변이다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서울이 중심이고 평창은 주변이었는데 뭐 올림픽 한번 했으니까 다시 조금 의미를 구입한 이런 게 아니고 그 로컬이라는 말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그러니까 주변부라는 의미나 어떤 변두리라는 의미의 로컬이 아니고 런던에 놀러 가면 런던에서 맛있는 음식을 누구한테 물어봐? 로컬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로컬 그 실제로 현지에 살아가는 사람 삶의 구체적인 시공간을 갖고 있는 물질적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 이런 의미의 이제 현장, 현지, 실제 삶의 현장 이런 의미에서 이제 로컬이고요. 그래서 이 로컬 평화는 이제 근데 또 한편 낭만하는 경계해야죠. 글로벌은 무조건 잘못됐고 내셔널은 무조건 기괴하고 로컬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건 아니죠. 옛날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로컬로 내려오면 상업이나 물질적인 이익 또는 권력 욕망 또 위신과 허세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실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는 이게 좀 부족하긴 한데 인적 연루라든지 이런 거
뭐 타자를 이해하는 호기심도 있고 또 좋은 나름 이상주의 열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 평화 장사나 정치 악용, 지방 정치가들의 그 과잉 선전 또는 무책임한 선동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1, 2, 3, 4, 5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뒤섞어 버렸어요. 이게 원래 혼재돼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저기 우리 황선 박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이거 경합하는 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과 동기와 관심과 지향과 욕구와 이익이 막 이렇게 경합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제대로 그 경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덜 나온 거죠. 더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이든 규범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든 또는 좀 불편한 것이든 이런 것이 평화는 여러 방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많이 발현되고 그것이 제대로 경합할 수 있도록 약간의 규칙을 갖고 이렇게 되면 더 평화가 폭발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도시 결연인데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인데 시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혹시 나중에 좀 필요하면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럽 현대사를 전공을 해서 병학을 하기 전에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도시 결연으로는 최고입니다. 아주 어떤 다른 지역이나 네트워크보다도 폭발적이죠. 마을 6천 개라고 돼 있죠. 6천 개가 이거는 이제 양국의 도시 마을 6천 개가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연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서독 도시들 통일 전에 동서독 도시들도 우리 지금 남북한 사이에 자매 결연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한 58개 도시가 통일 전에 이미 58개 도시가 실질적으로 맺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 86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의미 있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58개 도시가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었고 내용을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좀 독일 쪽에서도 연구가 좀 부족해서 제가 사료를 좀 모으고 있는데 여기로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심 많이 있는 그 생태적 관점에서의 협력도 있고 또 문화 도시들끼리는 또 문화 협력이 있고 또 인적 교류가 있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는 지금도 더 지금 숫자가 더 많은데 이게 600개가 2011년도 제가 그때 이후에는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자매 결연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동독 지역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 예나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나에 갔는데 말도 안 되게 에얼랑엔이라는 얘기를 자꾸 듣게 돼요. 근데 도대체 그 미넨 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도시랑 에얼랑엔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저기서 에얼랑엔이라고 에얼랑엔 사람들이 온다 그러고 에얼랑엔 대학하고 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1987년에 이제 예나와 에얼랑엔 동독 지역 예나와 서독 지역 에얼랑엔이 자매 결연을 1987년에 맺었고 베를린 장벽 붕괴될 즈음에 그 이전에 87년, 8년, 9년 계속 교류 협력이 있다가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이제 그럴 때 에얼랑엔 시에서 대표자들이 한 50명 와서 예나 시민들에게 같이 토론하면서 뭐가 당장 필요하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왔던 그런 흥미로운 역사도 있습니다. 아마 뭐 이제는 대략 알려져 있고 추정 가능하지만 이게 중앙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가장 필요한 거는 쓰레기 차더라고요. 또는 이제 의료기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장 이렇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 필요한 것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는 그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성과고요. 정치적인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축구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 그럼 가능할 거냐? 이제 동독도 처음에는 이제 좀 불편해했는데 이제 동독의 국제 위신을 높여주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동독 정치가들이 나중에 수용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실제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또 수용을 해서 뭐 동독이 수용했기 때문에 북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과거에 전례가 있다는 거죠. 남북한 사이의 도시 간 자매 결연 그 전례가
독일의 경우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세 가지 범주더라고요. 현금을 주는 거랑 현금과 물자 공급, 그다음에 인적인 지원, 그다음에 지식 이전 이 세 가지로 지원은 나눠져 있다고 보죠. 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보면 쓰레기 수거 차량과 복사기, 전화, 컴퓨터 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한 얘기를 그냥 조금 더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국 로컬 평화라는 그런 개념이나 관점을 갖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로컬이란 말 그득, 로컬이란 말은 그득 주변이다, 변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삶의 현지성, 현장성을 강조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국 그냥 하나의 단일한 방향에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욕망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누가 뭐 장사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용한다, 좋은 겁니다. 또는 누가 뭐 정치적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좋은 겁니다. 평화가 그렇게 순결하게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제 들어와서 로컬 단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또 경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과한 거는 깎이고 또 좀 그 과정에 서로 배우고 이런 이제 학습 과정이 집단적 학습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다양한 준비를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평화가 그럼 특별하려면 강원도에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강원도 조금만 벗어나면 뭐 강원도에서 평화특별자치단하고 이재명 지금 후보의 공약이고 뭐 이렇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밀어붙이면 되겠죠, 그죠?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근데 당장 평화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대학에서 이렇게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조금 더 그냥 정치적, 행정적 세몰이로 내지는 권력의 힘으로 관철시켜서 뭐 몇 년 하면 뭐 또 잘 될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 가려면 이제 좀 이렇게 차분히 준비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그 로컬 차원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평화 전망과 실천의 의미를 좀 밝히고 그래서 로컬 차원의 평화 정체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집단적 정체성이. 제주도, 광주 또는 뭐 예를 들어 울산이면 울산은 한국 산업화에 한국의 그 중공업의 메카로서 자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울산의 자의식은 대한민국의 자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제주도 4.3 얘기는 뭐 4.3은 제주도 넘어가면 의미가 없나요?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껴안고 있는 거죠. 광주 마찬가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평화 정체성을 좀 만들어내야 한다 그럴까요? 그걸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근데 그냥 평화 얘기한다고 평창 삼수에 쓰니까 또 다른 종류의 것을 뭐 몇 수 한다고 하면서 또는 그도 위로부터 찍어 누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이렇게 장밋빛은 아니거든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한반도만 마치 예외인 것처럼 강원도만 마치 예외인 것처럼 막 장밋빛 미래를 막 그려내는 거, 뭐 통일 대박도 그랬고 평화로 해서 번영의 시대를 연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렇게 막 이렇게 20세기처럼 막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고 경제가 막 활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아름답게 막 얼싸안고 이러게 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덜 다치고 조금 더 이렇게 더 길게 화해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어쨌든 강원도가 그동안의 냉전, 그다음에 한국 전쟁, 오랜 분단과 적대의 이 과거에 대한 핏빛 경험을 오히려 충분히 제대로 그걸 현재화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의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돌파한다? 그런 예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거는 정치 선전이나 선동에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그동안 사실 좀 부족했던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도 차원의 여러 과거사 정리 작업이나 그다음에 강원도 전역에 널린 그 반공주의, 군사주의, 수많은 기념관과 조형물은 그대로 두고 평화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또는 뭐 유럽에 많이 있는 것처럼 1차 대전 전몰자들에 대한 추모와 기억들,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전쟁하고 영국과 벨기에가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독일과 벨기에 그렇게 전쟁하고 서로 살려갔던 곳에서 지금 유럽 연합 만들면서 평화 얘기하면서 그곳이 전부 다 공동 기억의 장소, 공동 추모의 장소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를 굳이 피해 가려고 할까? 미군과 한국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이 서로 가장 많이 떼죽음 당한 곳이 강원도인데 그럼 그런 곳에 공동의 기억과 추모의 기억과 장소를 만들면 그거는 게 이제 평화인 거죠.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는 그죠? 그 유가족들이나 그 친척들이나 그런 저런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것을 그런 구체성, 그 뭔가 아우라가 있고 머티리얼한 구체성이 있고 그래서 뭔가 그곳에 가면 좀 이상한 느낌을 갖는 그런 곳에 기초해서 이제 뭐 박물관이든 어떤 학술 행사든 문화 행사든 평화의 제전을 이제 축제를 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평화기념관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제가 자문위원으로 뭐 좀 돼 있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봤더니 엉망진창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아마추어들이 추악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좋은 박물관을 다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강원도에 들어설 여러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또는 평화축제나 이런 거 아마추어리즘이나 또는 추악함 뭐랄까요 좀 수준 떨어지는 거 좀 극복해야 되죠. 그러려면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가장 선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누가 봐도 그냥 한 번은 가볼 만해가 아니라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떠와야지, 다음에 가족들하고 와야지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강원도가 평화 정체성을 맞는 길이고 강원도가 남북 강원 협력의 준비의 어떤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스포츠 행사 갖고 자꾸 이제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면 좋죠. 근데 우리 뭐 봤듯이 다 20세기적인 발상이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좀 이제 21세기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럽의 평화 도시를 보면 난민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유럽에서 평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최근에 하는 거는 난민들 수용하는 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스나브리크라든지 그 오스트리아의 린츠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면 그 유럽의 평화 도시들 몇 군데는 그냥 난민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차원이 좀 다른 평화 얘기 안 하는 지역과 평화 얘기하는 평화가 특별한 지역과 평화가 특별하지 않는 그런 지역과의 차이는 바로 이 21세기의 새로운 과제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생태 문제, 뭐 난민 문제, 탈냉전 탈식민 과제 이런 걸 끌어안는 전망을 갖는 것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강원도가 뭐 평화가 특별하니까 강원도에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수용하자 이러면 뭐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울산도 지금 안 돼서 지금 벌써 울산에서 지금 벌써 가족들 한 5가족들 수용한다 그러니까 벌써 울산은 사실 여유도 있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울산에서 벌써 학부형들이 그 가족들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가 평화가 특별하려니까 난민을 수용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욕도 먹겠죠. 강원도의 일부 도민들이 저한테 욕을 하겠죠. 근데 제 얘기는 지금 당장 하자 안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특별하려면 일단 이제 이걸 좀 길게 보려면 어떤 지평까지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기 교수님도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두 분 발제의 그 공통적인 키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뭡니까 평화라는 것이 완성체의 모습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화의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다면 그 힘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 좀 지평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사실은 사전에는 그 지정 토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의 역량을 봤을 때 저희가 그냥 그렇게만 가기엔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지정 토론 해주시고 추가로 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보태주셔서 너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대진 박사님 순서에 따라서 정대진 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평창 평화 포럼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종전 선언과 지속 가능한 남북 강원 협력입니다. 저는 그 주제에 좀 맞춰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 아주 잘 듣고 아침에도 공부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평화는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평화를 길게 보자 또 지속 가능한 장기 과제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속 가능한 남북 강원 협력이라고 하는 장기 과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기반들을 좀 오늘 잘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종전선언, 지속가능 남북강원 협력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대학이나 다 갈 때 어느 조직에서든 다 이제 비전도 뭘 할 건가라고 하는 걸 만들 때 PPT 할 때 보통 뭐 미션, 비전, 목표, 전략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대한민국 차원, 강원도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특히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미션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단순히 이제 어쨌든 교과서에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늘 배우는 대한민국의 뭐 미션이라고 한다면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게 만약 있다고 치면 그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다 치면은 그게 이제 평화 맥락에서는 이제 비전으로는 이제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이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로 중장기, 단기로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겠지만 목표로 뭐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전략이나 과제로 그 하위 단위로 이제 종전 선언이나 남북 관계와 뭐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 비핵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략과 과제 하위 단위로 이제 제시가 보통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전 선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미션, 비전, 목표, 전략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종전 선언에 대해서 아마 좀 약간 좀 오해나 어떤 좀 과도한 이제 그 의미 부여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들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 짧게 보면 20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됐고 뭐 좀 길게 보면은 어쨌든 그 2007년도에 이제 그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회담에서 그 당시 사실 미국 측은 이제 평화협정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우리 측에 번역되고 맥락으로 알려진 게 종전선언 얘기 되면서 그때부터 좀 구체화된 걸로 얘기가 되는데 근데 뭐 짧게 보면은 2018년 그 더 짧게 보면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정할 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야기해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이게 과연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품고 이거를 꼭 과제로 내세워야 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도 좀 굉장히 그 우리 내부에서도 좀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과도한 의미 부여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아까 미션, 비전, 목표, 전략 이렇게 나누었을 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략이나 과제 단위에 좀 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의 이제 아이템인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9년, 20년, 21년 이런 시점에서 이 당시에 이제 특히 지금 북미 관계가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자라고 하는 하나의 시책으로 제시되는 게 이제 종전 선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거치지 않으면 평화 협정으로도 못 가고 평화 체제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종전 선언이 이제 지고지순한 지금 뭐 현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좀 과도하게 좀 의미 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비난과 조롱 혹은 이제 정쟁의 대상 이제 이렇게 좀 괜히 이야기가 좀 많이 휘발성 있게 좀 다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이제 미션, 비전, 목표라고 하는 거,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 비전과 그 목표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뭐 전쟁이나 영구 분단 같은 게 우리의 무슨 비전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놓고 그럼 뭐 평화 체제나 뭐 이렇게 북미 대화 촉진이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시책들이 이제 종전 선언이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종전 선언 건너뛰고 뭐 북미 간에 바로 이제 북미 수교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남북미 좀 평화 협정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생략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된 6.25 전쟁, 그걸 이제 완전히 끝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걸 정치적으로 선언하자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전쟁의 당사국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한 길게 보면 1991년도에 이미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거기에 이미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이미 31년 전에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종전 선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실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뭐 합의와 그리고 이제 공동 사업들, 협력 사업들을 많이들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와 중국 싸웠죠.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근데 어떻게 됐죠? 종전 선언하고 그다음에 수교했습니까? 아니죠. 상황이 여건이 되면 그냥 바로 그냥 한중 수교로 갔죠. 이미 92년도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뭐 종전 선언하고 우왕장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한 다음에 미중 수교를 했습니까? 1979년 1월 1일절 기해 가지고 우리 한중 수교보다도 훨씬 전에 미리 이제 미중 수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뭐 상호 승인을 하고 수교를 이제 바로 갈 수도 있는 게 국제 정치 환경이고 그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시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한 70년 이상 전쟁 끝나고 70년 정도 시간이 되고 당장 평화 협정으로 가기 힘드니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한 단계 정치적 이벤트 선언들을 통해 가지고 북미 대화를 좀 촉진시키고 가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종전 선언이 시책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전개된 거에 따라서 이 종전 선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앞으로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서 두 분의 발제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개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비전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는 여러 가지 로드맵 중에 뭐 종전 선언도 있고 뭐 남북미 공동 연락 사무소, 북미 연락 사무소 중재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략과 과제들이 제시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남북 강원 협력, 그러니까 평창 평화 포럼이니까 남북 강원 협력을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남북 강원 협력은 저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화 만들기 장기 과제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남측 우리 내부의 남남 수준에서의 이제 준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창 평화 포럼 같은 게 하는 게 지금 남남 수준, 남측 내부에서의 우리의 사전 준비들이죠. 그러니까 북측이 지금 뭐 공동으로 참가를 하고 공동으로 이제 평창 평화 포럼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 남측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뭐 사업 아이템도 발굴을 하고 이론적 철학적 기반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남측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강원도나 경기도나 그리고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다 이제 남북 협력 기금 혹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이제 남북 교류 협력 남북 그 주민과 법인들이 실제 협력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제 건의사항 나오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이게 남북 꼭 반드시 직접 교류 협력 사업에만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기금의 사용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서 평화 저변 확대, 민족 동질성, 뭐 공감대 확대 이런 거에도 좀 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돈 쌓아놓고 뭐 할 거냐? 이렇게 뭐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계속해서 공감대 확산 캠페인도 하고
좀 이렇게 기금을 탄력적으로 좀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좀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측 내부에서 어떻든 그렇게 좀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수준에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남북 강원도가 겹치죠. 그리고 뭐 최문순 지사께서도 뭐 농담처럼 가끔씩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도지사 경선을 하고 싶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남북 강원도 같은 경우가 협력 모델 만들어 나가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접경 지역이면 틀림없지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우리 필요에서 우리 관점에서 많이 좀 일방적으로 좀 하는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성 제진 같은데 이제 철도 도로 연결에 이제 동해선 구간에 이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고성 제진 같은데 우리 뭐 착공식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벌리는데 사업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북측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 철도 도로 연결하는 게 우리 남측의 필요만큼 굉장히 절실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연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는 필요하고 절실하고 내가 굉장히 좋은 남북 협력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지만 북측은 이미 이게 러시아와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국제 철도 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노후화됐을 뿐이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뭐 꼭 연결하는 게 지금 절박한 그런 아이템일까? 그 실제 뭐 완전히 지금 다 뭐 그게 박살이 난 게 아니라 좀 노후화돼서 아주 낮은 속력으로 굉장히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 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정말 절실한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는 해양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절실한 필요성들을 좀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북 협력을 할 때도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또 동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북측의 필요와 그들의 이제 수요에 맞는 협력 아이템들을 좀 발굴해서 이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국제관광특구 같은 거, 원산 갈마지구 같은 거에 대한 개발 수요는 이제 북한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재 외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북한의 이제 수요와 필요성에 맞춰서 이제 평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 자체도 이제 평화적인 기반 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한쪽이 약간 좀 거부하거나 좀 뭐 불필요한데 자꾸 하자고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화롭지 않고 일방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동해 국제관광특구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면 전 세계인이 아주 평화롭게 놀러 올 수 있고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 그런 걸 하기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천혜의 입지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제가 작년 하반기 봤던 자료가 맞다면 한 뭐 최우선 뭐 추진 과제로 뭐 11개 평화 관련돼 가지고 최우선 추진 과제 뭐 11개, 남북 협력 과제 뭐 41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냥 뭐 내부에서만 그냥 하는 것만 좀 하고 그냥 뭐 손 놓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도록 그리고 이제 평창 평화 포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한번 점검을 하고 동력을 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두 분 발제자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이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좀 하는 것 이제 그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상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제 두 분 발제자분께 좀 질문이 좀 하나가 있는데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건 이제 200% 동의하고 이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알겠는데 저는 이제 가끔 한번 반대로 좀 질문해보고 혼자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장기 과제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뭐랄까요 국민성이나 우리의 DNA 맞는 일은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노벨상 못 받는다고 우리 스스로를 좀 자주 하긴 하는데 사실 노벨상이 제 생각에는 우리 DNA는 맞는 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뭔가 축적시키면서 하는 거에 우리 DNA는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문제 해결하고 위기 극복해 나가고 하는 거에 좀 최적화된 뭐랄까요 민족성, 국민성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어쨌든 이게 평화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서구에서 이제 발전된 학문이고 장기적인 과제들로 좀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DNA하고 좀
안 맞는 분야, 빨리 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들,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암초들에 늘 부딪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국적 맥락에서 좀 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은 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오늘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이찬 사무처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좀 두 가지 인연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세션을 주관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이와 연관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무처장으로 우리 민주평통의 처장으로 일했던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송룡 교수님, 또 제가 지정 토론을 하게 된 이동기 교수님이 강원대학에서 평화학을 가르치실 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연으로 해서 오늘 조금 제가 몇 가지 특별히 이 로컬 문제, 평화에서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평화 도시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동기 교수님하고 이렇게 교감한 건 없는데요. 지금 평화도시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앉아 좀 맡고 있어서 특별히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수환 박사님께서는 국가 중심의 평화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평화의 논의가 확대되고 또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동기 교수님께서는 세계 사회라는 말을 하시면서 로컬의 중요성, 지방의 중요성, 도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주체로서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서의 도시의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평화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을 보면은 이제 그런 국가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지만 결국은 이 종전선언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지역이고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개념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평화의 개념을 평화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각자가 민족일 수도 있겠죠. 각 민족이 자유롭게 어울려 살면은 그것은 민족 간의 평화겠죠.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죠. 각 국가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살면은 국가 간의 평화겠죠. 거기에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개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지역과 도시가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사례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이동규 교수님께서 아주 유럽의 사례에서 얼마나 도시가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고 동서독 관계에서 그리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어울림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만들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도 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일찍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기존에 통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민주평통의 역할을 평화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평화 플러스 통일이라는 그렇게 월간지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작업이 이 도시들, 지역이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독자적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에서는 227개 지역별로 이제 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 지역 회의가 있는데요. 17개의 243개의 이 지역 회의와 지역 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는 독자적 수행 주체로 발전시키는 부분을 마지막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한반도의 평화에 머무르지 않고 저는 동북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에서도 지역과 도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오의 정치가 시작되었고요. 정오가 아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저는 이 동북아에서는 한중일 삼국 사이에는 혐오가 일종의 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일 간에도 그리고 한중 간에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 드러났던 것처럼 혐오가 폭발을 했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그렇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서 발현되는 이 동북아 삼국 사이의 혐오와 정오 이것을 극복하는 주체는 누구일까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국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도시가 지역이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이 문제에서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서 그랬듯이. 저는 그런 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에 있어서 이 도시와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한반도의 평화에 좀 더 국한시켜 본다면은 저는 특별히 때가 온 것 같아요. 기존에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또는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른바 국가와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유일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2021년부터 이제는 지역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독자적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 2021년 3월 달 시행에 들어갔죠. 이제는 남북과 북의 교류협력의 주체가 광역 단체 그리고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통일부에 의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 9월 달에 모두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 자체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남과 북의 교류협력 나아가서 평화와 통일을까지 가는 이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이 그런 핵심적인 어떤 신기원을 열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2022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17개 광역단체와 22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앞장을 설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강원도라고 생각해요. 강원도가 분단도이자 전쟁과 긴장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평화와 나아가서는 통일 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강원도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과 북에 지금 많은 광역단체들이 있지만 분단된 이름을 갖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강원도밖에 없죠. 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선군 같으면은 북고선군이 있고 남고선군이 있죠. 철원군, 북철원군이 있고 남철원군이 있죠. 저는 광역 단위에서도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초 단위에서도 고선군과 철원군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강원도 안에 있는 기초 지자체들이 앞으로 평화와 나아가서는 교류협력과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 통일로 가는 그 길에 앞장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점에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당장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고와 전망도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은 아주 옛날의 기억처럼 됐지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 당시에 김진선 도지사가 계실 때였죠. 그때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북한의 강원도를 방문해서 북한의 강원도 인민위원장과 만나서 원산에서 회담을 하고 MOU도 체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수많은 남과 북의 강원도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뭐 재선충 방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의료 협력과 관련된 또는 태권도 교류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새롭게
복원되고 나아가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동규 교수님께서 동서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동서독 도시 간에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축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과 북의 강원도가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엔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고성군이 철원군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래서 각자 서로 어울리는 것.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 여기서부터 저는 평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이 문제에 있어서 강원도와 기초단체들이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이동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자 간에 힘든 게 있다면 삼자, 다자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사실은 지금 환동에 여러 도시들 간의 지방자치 정부 협의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일본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나아가서는 중국도 포함시켜서 축구 대회를 열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저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패널에 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다 보면 이렇게 먼 길 왔는데 너무 시간에 구애받으면서 하면은 너무 좀 섭섭할 때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플로어에서 짧게 그 질문 정리하는 동안에 오늘 질문도 나왔고 커멘트도 있었는데요. 발제자분들께서 짧게 뭐 2분 정도씩 먼저 좀 하고 다시 질문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수환 박사님 먼저. 네, 앞서 정대진 박사님과 백이찬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우선 정대진 박사님의 앞서 우리 DNA, 우리 뭐 한국 DNA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 DNA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긴 호흡이 지금 필요하다. 뭐 한국적인 그 과연 한국의 사정에 맞을까? 그거는 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뭐 신라백제 고구려도 한 700년 이상 뭐 분단돼 있었다고 뭐 볼 수도 있고 긴 호흡 속에서 지금 별로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한 70년 이제 분단된 건 70년.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한 게 지금 한 50년, 72년이니까 50년 딱 됐네요. 50년. 지금 50년 동안 이제 대화를 지금 뭐 적대 관계 70년 속에 50년에 좀 대화 뭐 단절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크게 이제 그 성과들이 이제는 이제 쌓이는 거지 바로 한 방에 나타나는 것은 뭐 충분히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죠. 뭐 콜드워, 차가운 냉전 아니면 뭐 열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가 차가운 평화가 아닐까. 역으로 좀 생각을 해서 차가운 평화, 조금 뭐 차갑지만 평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가 보자. 그리고 나중에 더 뜨거운 평화로 우리가 달달 뭐 끌어올리자. 뜨거운 평화, 뭐 따뜻한 평화로 만들어 버리자. 지금 현재 차가운 평화에서 만족시키지 말고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뭐 오늘 말씀드렸던 뭐 도시든 뭐 개인이든 이런 뭐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 단체나 개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그 차가운 평화가 따뜻한 평화로 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논평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정대진 쌤의 그 DNA 얘기는 이제 뭐 DNA 그런 게 뭐 있지는 않죠, 그죠? 그냥 하시는 건데 이제 그 전쟁이나 폭력과 평화나 상생화해가 이제 같은 차원이나 같은 범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이제 평화에 제가 이제 명색의 평화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집단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제 물리적인 설상이 발생하면 그게
단기간에 해결도 잘 안 되고 해결된 듯하게 보여도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치면 뭐 우리 한 3년 뭐 했잖아요. 전쟁으로 치면 3년. 그 중간에 물리적인 충돌 60년대 후반에 잠시 그 날짜를 다 계산해 봐도 충돌의 그 횟수를 다 계산해 봐도 어쨌든 3년이에요. 그죠? 또는 3년 플러스 글쎄 뭐. 근데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1차 대전 4년 했는데 유럽이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까지 파시즘, 공산주의, 2차 세전, 2차 대전, 냉전 89년까지 한 100년 걸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1990년 파리 차트에서 유럽에서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북 간의 화해, 뭐 협력, 선언, 교류 이거 할 만큼 했어요. 그 한때는 그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다 합치면 또는 그 뒤에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합치면 거슬러 올라가서 뭐 7사 남북 공동성명까지 아니면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다 합치면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시간이나 그 횟수나 만남의 횟수나 밀도나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근데 그래도 그게 정폭되고 지속되고 확장되고 막 이렇게 아슬한 기억이 남아서 막 이렇게 막 사회나 정치나 문화 영역에서 막 이렇게 자가상승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폭력이 3년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랑 싸우고 나서 한번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나서 그 사람하고 다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화해에도 앙금이 남고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평화나 화해나 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쟁 폭력에 그대로 직접 대칭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이제 저는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DNA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그냥 이렇게 전쟁 자리나 폭력 자리에 그냥 화해란 얘기만 하고 몇 번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평화의 나무를 심을 때는 그럼을 정말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부터 저도 뭐 시골 출신이나 그럼을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다지고 땅을 멀리부터 다지고 계속 관찰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조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과 그만큼 이게 자가 상승하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아니 만약에 한국 전쟁처럼 그런 거라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이 만약처럼 평화가 그런 거라면 그 이미 횟수로나 날짜 수로나 뭐 행위자 숫자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한 정도도 자가 상승해야죠. 그게 막 온 공동체가 막 확 그냥 휩쓸려 들어가고 누구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폭력이 마치 그런 것처럼 혐오나 정오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감정이 고양되고 태어나자마자 자라자마자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반공주의와 반일주의와 막 이런 게 생겨나는 것처럼 평화에 대한 감성이 막 생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여튼 그도 이제 중요한 거여 갖고 강원에서 평화가 특별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이런 정치 쇼를 몇 번 하는 걸로 가지고서는 이게 그냥 누구나 다 알듯이 이게 알리바이로 잘 끝나기 쉽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문화적 지평을 다 열어야지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당장 뭐 축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축구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스포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 하면 의미 있구나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축구만 하고 스포츠 얘기만 맨날 하는 것도 좀 촌스럽잖아요. 제가 뭐 그 강원도 내지는 저기 남북 간에 뭐 청소년 축구 이런 청소년 올림픽 얘기를 듣고 좀 좋은데 하면 좋죠.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기획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남북 간에 오히려 북한 도시랑 교류 협력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또는 유럽의 평화 도시들과 평창이 강원도의 도시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남북 간의 2차 양자 간의 결연론만 가지고 평화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동북아 평화도 생각해야 되고 생태 관점 생각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 같은 거 기획해서 유럽의 한 도시랑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도시랑 에너지 전환을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동으로 평창 포럼 때 아니면 나중에 한번 공동으로 뭘 하면 좋잖아요. 꼭 뭐 남북 관계만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게 그러면은 남북 관계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되나요? 에너지 전환 얘기하면 아니면 난민 얘기를 갖고 한번 국제 포럼을 강원도 어느 도시가 열면 아랍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많이 수용한 도시들 몇 군데랑 강원도에서 어느 도시가 한번 그런 걸 하면 그게 남북 관계 평화 얘기하는데 도움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평화를 이렇게 좀 미끄럼을 이렇게 많이 까는 그래서 멀리 가려면 이제 멀리서 좀 보자는 거죠. 멀리 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전제가 평화가 전쟁과 폭력과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길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오히려 남북관계 안 열려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준비 잘해서 북한 들어왔을 때는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북한이 다시 한번 남한하고 우리 정부 간의 관계든 도시 간의 관계든 조금 또 삐쭉 맺었다가 또 그냥 또 상황 안 좋다고 또 물러가고 이러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역진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자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주제도 다원화하고요.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좀 손을 드시면 예,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또 다른 분께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천군 협의회에서 온 김금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동규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 어이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강원도의 평화를 어떻게 규정 지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듣기 위해서 또 토론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거는 그 저희가 말하는 건 전쟁이 없는 불안한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고 한반도에 전쟁의 불안을 느끼지 않는 도시가 되기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우리 국민의 현실이 항상 전쟁 불안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여지껏 평화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나가서 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강원도의 평화자치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느끼는 강원도의 평화자치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평화자치도를 이룸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강원도에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도시, 이 도시에는 평화가 공존하고 있고 통일을 열망하는 도시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누구도 투자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세계에 와서도 안전한 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자치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평화자치도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 같이 전문가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강원도의 평화자치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평화자치도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강원도의 역할이 전 세계에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쇼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과연 이걸 정치적 쇼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강원도민들이 더 나아가는 발전의 어떤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민주평통이나 각 지역 각 모든 단체들이 이런 쇼와 더불어 열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강원도의 평화자치도를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폄하하면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이동규 선생님께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릉시 협의회장 맡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앞에 질문하신 분과 저도 비슷한 주인데 하나는 여기 제목 보시면은 종전선언과 지속 가능한 남북
강원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제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좀 안타깝고 방금 사실 저는 강원도가 지금 핵심 이슈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앞에 배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남북 강원도가 분단돼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데 어느 분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스타디가 좀 안 돼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대진 선생님께서 북한의 철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요구했고 북한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지금 다들 그 일반적인 남북 관계 무슨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질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러시아 지금 전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쟁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아니고요. 러시아, 미국, 나토 간의 이제 전쟁 이슈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함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어서 그럽니다. 1,700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북한의 저분목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짧게 핵이 해주십시오.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북한이 핵을 지금 한반도 비핵화 속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 주변국들의 입장은 북한을 비핵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분들이고 하여간 뭐 답변 부탁합니다. 네. 짧게 하시겠습니다. 네, 뭐 그 정치쇼라는 용어에 그 조금 감정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정치쇼라고 규정한다기보다는 타 지역이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제가 보고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 또는 이제 어떤 오랜 지향과 관심 뭐 의미 있다고 봐요.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는 거는 강원특별자치도 만드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강릉에서 한 7년 정도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강원도 전역에 답사를 많이 다녔고 또 강원대에 와서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과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무 평화 문화나 평화 지향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나 그런 단위들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8.5 얘기 우리 뭐 다 알듯이 8.5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는 전적비가 여기저기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이제 남북 간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좀 의미 있거나 좀 잘 만들어진 평화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그냥 이제 평화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아픔을 한국전쟁 시기에 살해당한 군인들도 있지만 또 납북 어부 얘기도 더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기억의 장소나 어떤 추념의 장소나 또는 그냥 학습의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런 거 좀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보좌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럼 저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보조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나 행정에서 또는 사회운동에서 강원도를 평화가 특별하게 만드는 장소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맥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자고 한 것도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좀 더 뿌리를 내리려면 꼭 남북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아까 백이찬 우리 전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차원의 문제도 왜 좀 포괄하면 좋지 않냐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남북 간에도 이제 앞으로 이슈가 뭐 철도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뭐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있고 한데
앞에 재난이나 뭐 여러 보건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남북 간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 동북아 차원도 있고 전 세계적인 주제도 있고 그런 걸 여러 가지 관심이나 주제나 활동의 영역을 지평을 자꾸 확대하면 글쎄 그게 저는 제 딴에는 그래서 그게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노력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강원도가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다 강원도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그런 것도 계속 고민하자는 얘기죠. 네, 그 정도 얘기입니다. 네. 패널분 중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제 뭐 말씀을 아마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할 때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라서 이게 북한이 철도 도로 협력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합의했고 요구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이제 팩트이죠. 그래서 2018년도 12월 달에 남북 공동 철도 조사단이 2주 넘게 현지 조사를 벌인 바도 있고 이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제 기본적인 그 사실들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더 이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나가는 맥락과 이제 좀 이해하시는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바다와 같은 이제 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북한에 지금 단순히 지금 기술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것 이상의 더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 필요와 수요를 맞춰가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의 맥락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평화특별자치도의 평화의 의미가 전쟁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왕 논의가 시작됐으면 좀 더 넓은 범위의 국제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강원도를 바라봤을 때 저 강원도는 평화를 위한 도시지라는 인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처음 강원대학에 부임해서 와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강원도가 가진 평화는 강원도가 얘기하는 평화가 그 말을 강원도가 독점할 수 있을까? 그만큼 강원도는 뭘 했을까? 그러니까 피해의 프레임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동기 교수님이나 오늘 그 네 분의 패널 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은 충분히 받아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해법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상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법을 찾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철도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비전문가지만 철도에 대해서는 뭐냐면 철도를 연결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먼저 공급하지 않고는 철도를 우리의 고속철도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다른 해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남북 협력을 한다면 제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북한 남북 강원 협력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위주로만 해야 될까? 왜 그런 것은 저개발 국가한테 개발 선진 국가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걸어오시오. 대신 우리는 벌써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렇게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저는 21세기에 맞게 21세기에 고민을 하자라고 하시는 이동기 교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황수환 박사님 말씀이 그 말씀을 잘 조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식량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북한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남북 협력으로 이어가자라는 곳에 우리가 많은 논리를 오늘 백업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민주평통 강원지역본부에서 주최해 주신 이 오늘 패널에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